32년 직장생활 끝내고 찾아온 건 낯선 아침뿐이었습니다. 그때 옛 동료가 말했죠. 러닝 모임 한번 나와봐. 그곳에서 만난 형광색 조끼의 밝은 여성 이지현. 그녀가 제안한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국입니다. 올해 63이에요. 평택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32년을 일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가 31살이었으니 제 인생의 절반을 그 차가운 창고 안에서 보낸 셈이죠. 새벽 5시 알람, 6시 출근, 영하 20도 방한복을 입고 하루 종일 재고를 확인하고 입출고 관리하는 일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말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이 나왔어요. 제 이름도 거기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섭섭했어요. 아직 몸도 건강하고 일도 할 만했는데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오래된 직원들을 정리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퇴직금에 위로금까지 합쳐서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그게 제 32년의 값어치였어요. 3월 첫째 주 월요일 출근하지 않는 첫날 아침이 왔습니다. 알람을 꺼놨는데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7시쯤 일어났습니다. 아내 박성희는 이미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근처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서 식사 보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하고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그냥 상을 차려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아침 뉴스를 봤죠. 그런데 밥맛이 없더라고요. 32년 동안 똑같이 먹던 아침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목이 메었는지 모르겠어요. 숟가락을 놓고 커피를 한 잔 끓였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한 스푼, 설탕 반 스푼, 뜨거운 물을 부어 저으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살아야 하나? 첫째 날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뉴스 보고 커피 마시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또 저녁 먹고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시계를 볼 때마다 아직 오후 2시, 아직 4시, 아직 6시였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똑같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처음 알았어요. 제가 누군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넷째 날 오전 저는 평소처럼 동네 슈퍼 앞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어요. 담배를 피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보고 있었죠. 그때 옛 동료 박정호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정호는 저보다 2살 어렸고 1년 전에 먼저 퇴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 얼굴이 이상하게 밝아 보였어요. 예전에 회사에서 볼 때랑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정호는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반가운 얼굴이었죠. 저도 담배를 끄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제 어깨를 툭 치면서 퇴직했다는 소식 들었다고 요새 뭐 하고 지내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집에 있다고 별로 하는 것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정호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도 처음엔 그랬다고 집에만 있으면 몸 망가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새 러닝 모임 다니면서 완전히 사람 됐다고 말했습니다. 러닝 모임이라는 단어가 귀에 낯설었어요. 저는 평생 운동이라곤 회사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 한 게 전부였거든요. 정호 말로는 그 모임 절반이 50대, 60대라고 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동탄 호수공원에서 하는데 저도 한번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분위기도 좋다고 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대화를 끝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정호는 진짜로 제 번호를 물어보더니 자기 핸드폰으로 뭔가를 눌렀어요. 그날 저녁 핸드폰에 알림이 여러 개 떴습니다. 동탄 러닝크루라는 단체방에 초대됐다는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이 사진도 올리고 운동 기록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0km 완주했다는 사람, 처음으로 5km 뛰었다는 사람,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대화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지현 리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밝은 말투로 사람들을 칭찬하고 다음 모임 일정을 공지하고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형광색 조끼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나이는 5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금요일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그 단체방을 또 들여다봤어요. 내일 아침 7시 동탄 호수공원 남문 앞에서 모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볼까 말까 한참 고민했어요. 가기는 먼데 아는 사람도 정호밖에 없고 운동은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조금 기다려지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6시로요. 토요일 새벽 알람이 울렸어요. 평소처럼 5시에 눈이 떠졌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갈 곳이 생긴 느낌이었죠. 저는 옷장에서 오래된 운동복을 꺼냈어요. 한 10년 전에 샀던 건데 입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발장 구석에 있던 운동화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운동복을 입고 나오니까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잠깐 나갔다 온다고 중얼거리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아내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동탄까지 가는 40분 동안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기대하고 있는 걸까? 그냥 운동 좀 하고 오는 건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 마치 어렸을 때 소풍 가는 기분 같았습니다. 동탄 호수공원 남문에 도착했을 때는 6시 50분이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5명쯤 됐을까요? 다들 운동복을 입고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뛰면서 몸을 풀고 있었어요. 그중 형광색 조끼를 입은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이지현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며 다가왔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녀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눈도 반짝였고요. 정호가 얘기했다면서 제 이름을 물었고 처음이라 떨린다고 하자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하면 된다면서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애 첫 러닝 모임에 참여했어요. 호수를 따라 천천히 걷고 가끔 가볍게 뛰면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땀이 났고 다리가 아팠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옆에서 같이 뛰던 사람들이 힘내라고 응원해줬고 지연은 중간중간 속도를 조절해주면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사람들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저도 따라갔죠. 그곳에서 지연은 다음 주 일정을 공지하고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달 춘천 마라톤 대회 나갈 사람 있냐는 얘기도 나오고 요즘 인사동 갤러리에서 좋은 전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다음 주 금요일 와인 모임 한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저는 그 대화들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냉동창고에서 일만 했던 제게 그런 세계는 텔레비전 속 이야기 같았거든요. 마라톤, 갤러리, 와인. 그런 단어들이 제 인생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끌렸습니다. 반짝이는 그 세계가 저를 자꾸 부르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올 때 지연이 제게 다가왔어요. 다음 주에도 나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나온다고 대답했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럼 다음 주에 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후 1시쯤이었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좋았다고,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었다고요. 3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그 설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도 저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이번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5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저는 벌떡 일어나서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지난주에 입었던 그 옷이요. 빨아서 말려놨던 걸 다시 꺼냈어요. 신발 끈도 단단히 묶고 가방에 수건이랑 물 챙겨놓고 거울 앞에서 한번 보고 나왔습니다. 아내는 이번에도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현관으로 나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은 먹고 가냐고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괜찮다고 나갔다 와서 먹겠다고 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가 제게 뭔가를 물은 게 몇 달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동탄으로 가는 길은 지난주보다 익숙했습니다. 창밖 풍경도 정류장 이름도 조금씩 기억이 났어요. 호수공원 남문에 도착했을 때는 6시 55분이었습니다. 지난주보다 사람이 더 많았어요. 2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지연은 이번에도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면서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지난주에도 왔었다면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모임에서 일주일 전에 딱 한 번 본 사람 이름을 기억한다는 게요. 그날도 호수를 따라 걸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걷다가 몸이 풀리면 조금씩 뛰는 거예요. 지연은 맨 앞에서 속도를 조절했고 뒤에서는 보조 리더 2명이 느린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저는 중간쯤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따라갔어요. 다리는 아팠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나니 3km 정도 됐대요. 지연이 모두 모이라고 손짓했고 사람들은 원을 그리며 모였습니다. 다들 땀을 흘리면서도 표정은 밝았어요. 지연은 오늘 처음 온 사람들 소개하자면서 저를 포함해서 3명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손을 들고 이름을 말했어요. 사람들이 박수쳐 주더라고요. 그 순간이 묘했습니다. 63의 나이에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말하고 박수를 받는다는 게요. 회사에서는 32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거기선 제가 그냥 김대리, 김과장, 김부장이었으니까요. 운동이 끝나고 카페로 갔습니다. 지난주 갔던 그 카페였어요. 이번엔 사람이 더 많아서 테이블 3개를 붙여서 앉았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사람들은 라떼도 시키고 스무디도 시키고 빵도 시켰어요. 지연은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서 다음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다음 주는 새벽 러닝이 있다고 했어요. 평일 수요일 새벽 6시에 모이는 거래요. 그리고 다음 달 초에는 춘천 마라톤 대회에 단체로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풀코스는 아니고 하프코스, 그러니까 21km요. 관심 있는 사람은 신청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1km라니. 저는 겨우 3km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 있을까? 나도. 카페에서 나온 얘기들은 다양했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관절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닌다고 했고, 누군가는 자식이 결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퇴직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직 현역으로 일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다 달랐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냥 같이 뛰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연은 중간중간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누가 말이 없으면 질문을 던지고, 누가 힘든 얘기를 하면 공감해주고, 분위기가 처지면 웃긴 얘기를 꺼냈어요. 그 사람은 타고난 리더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자리를 정리할 때쯤 지연이 제 옆으로 왔어요. 커피 맛있었냐고 물었고 저는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다음 주 새벽 러닝도 나올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온다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는데 아내가 물었어요. 요새 어디 다니냐고요? 저는 러닝 모임 다닌다고 운동 좀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니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안한 것도 아니고 섭섭한 것도 아니고 그냥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그 주 수요일 새벽 러닝에도 나갔습니다. 이번엔 평일이라 사람이 적었어요. 10명 정도였을까요? 어두운 호수공원을 뛰는데 가로등 불빛이 물에 반짝였고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이번에도 맨 앞에서 달렸고 저는 뒤에서 따라갔어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이번엔 카페 대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은 이온 음료를 사서 마시면서 잠깐 쉬었습니다. 다들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만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마지막에 저와 지연만 남았습니다. 지연이 물었어요. 퇴직하고 뭐 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집에서 시간 보내는 게 전부라고요. 그러자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도 그랬다고 했어요.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다 독립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다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러닝이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밝고 활기찬 사람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게요. 지연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람은 뭔가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금방 늙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러닝 모임도 만들고 요새는 다른 것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뭘 준비하냐고 물었어요. 지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러닝 카페를 만들고 싶다고요. 운동 좋아하는 중장년층이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운동 얘기도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는 공간이요. 요즘 그런 데가 없어서 수요가 많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것, 그게 제게는 너무 먼 얘기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진지했어요. 이미 장소도 알아보고 있고 사업 계획도 짜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헤어지면서 지연이 말했어요. 혹시 관심 있으면 같이 해볼 생각 없냐고요? 투자도 좋고 운영 도와주는 것도 좋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 퇴직금을 투자한다는 게 안전한 선택일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대로 매일 집에서 커피만 마시면서 늙어가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다음 주 토요일 러닝이 끝나고 카페에서 저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보고 싶다고요. 그 카페 사업 말이에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면서 좋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자세한 계획서를 보여주겠다고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출근길이 생긴 것처럼요. 그 가벼움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지연을 자주 만났습니다. 러닝 모임이 끝나고 카페에서 둘이서만 남아서 얘기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러닝 카페 사업 얘기였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가져와서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어요. 동탄 신도시 상가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커피 머신 구입비, 월 운영비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총 1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지연이 5천만 원을 준비했고 나머지를 같이 투자할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민했어요. 7천만 원이면 제 퇴직금의 거의 절반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건강 관심 많은 중장년층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업은 확실하다고요. 4월 둘째 주 수요일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열어서 7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창구 직원이 용도를 물었고 저는 사업 투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한 번 더 확인하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연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했습니다. 송금 완료 문자가 왔을 때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곧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맙다고, 믿어줘서 고맙다고,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거실에 있었어요.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7천만 원을 보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지연과 거의 매일 만났어요. 상가 계약하러 갈 때도 따라갔고 인테리어 업체 미팅할 때도 같이 갔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게 됐어요. 동탄 맛집도 다니고 커피 공부한다면서 여러 카페도 돌아다녔습니다. 영수증이 쌓여갔어요. 카페에서 15,000원, 식당에서 3만원, 또 다른 카페에서 2만원. 제 카드로 계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연이 다음에 낸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이인데 이 정도쯤이야. 5월이 되면서 지출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연이 갤러리 전시회 간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입장료 2만 원씩 냈고 끝나고 와인바에서 한잔 했습니다. 그날 계산이 8만 원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마라톤 대회 참가비도 냈고 운동화도 새로 샀습니다. 지연이 좋은 거 신어야 부상 안 생긴다면서 추천해 준 거였어요. 20만 원짜리였습니다. 집에서는 말이 없었어요. 아내와 저는 점점 더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그게 전부였어요. 가끔 아내가 어디 다녀오냐고 물으면 저는 그냥 운동한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방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잠그고 나갔는데요. 안에 있던 통장이랑 카드 명세서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5월 말쯤 지연이 또 연락이 왔습니다. 상가 계약금이 좀 더 필요하다고요. 원래 계획보다 보증금을 더 요구한다고 했어요. 1,500만 원만 더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이미 7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더 넣는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멈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결국 저는 또 송금했어요. 1,500만 원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서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한 병을 다 비웠어요.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취한 채로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며칠 뒤 아내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거실에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서재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서류철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2달 동안 쓴 모든 카드 영수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동탄 카페 15,000원, 식당 3만원, 갤러리 2만원, 와인바 8만원, 운동화 20만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도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4월 열흘 7천만 원 이체, 5월 28일 1,500만 원 이체, 받는 사람 이름 이지연.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서류철을 보라는 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손이 떨렸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얼마나 자주 지연을 만났는지 모든 게 숫자로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서류철을 서랍 안에 넣고 잠갔어요. 열쇠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서랍 안에 든 건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무너지기 시작한 제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그 서류철이 서랍에 들어간 뒤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이미 나가고 없었고 저녁에 들어오면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밥상도 따로 차려졌습니다. 저는 혼자 상을 받아서 먹고 설거지도 혼자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6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지만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내를 봤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고요.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고 싶다고요. 63년을 남보기 좋게 가족 위해서, 회사 위해서 살았으니 이제 제 인생 좀 살아보겠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그 서류철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랍에 잠가뒀던 바로 그거요. 그리고 제 앞 테이블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놨어요. 저는 서류철을 다시 봤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 영수증들, 이체 내역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뒤쪽에 새로운 서류들이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최근 며칠 동안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 잔액 내역이 있었습니다. 퇴직 전 1억 5천만 원이었던 게 지금은 5,5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어요. 2달 사이에 거의 1억 원이 사라진 거죠. 카드 사용 내역도 더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비, 커피값, 쇼핑, 문화생활 모두 합치면 3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아내가 직접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4월 10일 이지현 계좌로 7천만 원, 5월 28일 이지현 계좌로 1,500만 원, 총 8,500만 원. 받는 사람 정보, 계좌번호, 은행명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아내는 그 서류철을 보라고만 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는지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아내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핸드폰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아니, 본 게 아니라 그냥 켜놨을 뿐이었습니다. 밤 10시쯤 아내가 돌아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이혼 협의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혼 사유란에는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항목에는 남은 예금 5,500만 원 중 3천만 원은 아내에게, 2,500만 원은 저에게 배분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아파트는 아내 명의였으니 제가 나가는 것으로 합의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진짜로 이혼을 하게 되는구나. 35년을 같이 산 사람과 이렇게 끝나는구나. 근데 이상하게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도 자기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 서류 한 부씩을 들고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같이 갔지만 말은 나누지 않았어요. 버스에서도, 법원 복도에서도, 대기실에서도 서로 다른 곳을 봤습니다. 접수창구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몇 가지를 물었어요. 협의 이혼이 맞는지, 재산분할 합의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저희 아들, 딸은 이미 30이 넘었으니까 자녀 문제는 없었습니다. 직원은 한 달 뒤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요. 한 달 뒤인 7월 초에 저희는 다시 법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말없이 각자 서류를 제출하고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도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2시간짜리 법원 절차로 끝났어요.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아내는 먼저 걸어가더니 버스를 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반대 방향 버스를 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쌌어요.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큰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63년 인생이 가방 하나였어요. 근처 고시원을 알아봐서 월세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3평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고시원 방에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문도 작고 책상도 작고 모든 게 좁았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했다고 이제 자유롭게 됐다고요? 얼마 뒤 지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이제 자유네요. 축하해요.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축하라는 말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35년 결혼이 끝난 걸 축하한다고. 근데 제가 원한 게 이거였잖아요. 자유. 제 인생을 사는 것.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고시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깜빡이었어요. 아파트 방에 있던 따뜻한 전등이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냄새도 생각났어요.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으니까요. 핸드폰을 다시 켜서 지연 문자를 봤어요. 이제 자유네요. 축하해요. 그 문장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생활이 시작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약속 장소인 동탄역 앞 카페로 갔습니다. 지연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밝던 얼굴이 아니라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지연이 말했습니다. 상가 주인이 갑자기 계약금을 더 올려달라고 한대요. 원래 5천만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이 동네 시세가 올라서 8천만 원은 내야 한다고 했답니다. 지금 안 내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지금까지 낸 돈도 날아간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요? 제 통장에 남은 돈이 2,5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8천만 원을 구하냐고 물었어요. 지연은 은행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 명의로 신용대출 받아서 일단 계약을 완료하고 카페가 오픈하면 수익으로 갚아가면 된다고요. 저는 머뭇거렸어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해야 하나? 이미 8,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더 넣는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간절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다 의미 없어진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면서 믿어달라고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신용대출 한도는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자는 연 12%였어요. 상담사가 용도를 물었고 저는 사업자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상담사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3천만 원을 대출받고 제 통장에 남아있던 2,500만 원을 더해서 5,5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알려준 새 계좌번호로 전부 송금했어요. 지연에게서 고맙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계약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들어간다고 했어요.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0원. 딱 그렇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63년 인생이 0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었고 전화를 해도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인테리어 업체랑 미팅 중이라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만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러닝 모임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가는 토요일 아침 모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반갑게 맞아줬지만 지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오늘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일신만 됐어요. 러닝 모임 단체방을 확인했더니 이상한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이지현 님이 나갔습니다. 그 한 줄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가 바뀌었다는 안내음만 들렸어요. 카카오톡 프로필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러닝 모임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지연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했어요. 갑자기 사라졌다고 자기들도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고시원 방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지연의 문자 기록을 계속 읽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믿어달라는 말,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걸까요? 며칠 뒤 은행 앱을 확인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낯선 거래 내역들이 찍혀 있었어요. 현금 서비스 50만 원, 또 50만 원. 제가 한 적 없는 인출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 3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된 건지 은행에 전화했더니 제 명의로 추가 현금 서비스가 실행됐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통장이랑 카드를 한번 지연에게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상가 계약할 때 서류 작업한다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루 동안 맡겼었어요. 그때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었죠. 지연은 그걸 이용해서 추가로 돈을 빼간 거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사기죄로 신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경위를 물었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러닝 모임에서 만난 것, 카페 사업 투자한 것, 돈을 송금한 것, 연락이 끊긴 것.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싸늘했어요. 자발적으로 송금한 거면 사기 입증이 어렵다고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민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또 드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럴 돈도 없었거든요. 8월이 되면서 저는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경비 일자리, 새벽 배송 보조. 이력서를 넣었지만 63이라는 나이가 걸림돌이었어요. 젊은 사람도 넘치는데 노인을 뽑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동료 박정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통화했습니다. 정호는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성희 씨 봤다고요? 아이들이랑 카페를 열었더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아니 이제 남이 된 사람이 카페를 열었다고요? 정호가 위치를 알려줬어요. 평택역 근처 주택가 골목이래요. 아들, 딸이랑 같이 작은 디저트 카페를 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간판에는 달달한 글씨체로 카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아내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손님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고 아들은 주방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고 따뜻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유리창 밖에 서서 그 장면을 한참 봤습니다. 불빛이 따뜻했고 커피 향기가 밖까지 풍겨왔어요. 손님들도 몇 명 있었고 분위기가 아늑해 보였습니다. 그 안은 가족이었고 저는 창밖의 그림자였어요. 발걸음을 돌려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차가운 형광등, 삐걱거리는 침대. 제가 선택한 자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아내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제가 지연한테 돈 쓰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서류처를 만들고 아이들과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제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며칠에 한 번씩 그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유리창만 바라보는 거예요.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불빛이 켜진 창문을 보면서 한참 서 있다가 돌아오곤 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웃는 모습,
손님들에게 커피 내려주는 모습,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저한테는 너무 먼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8월 말쯤 저는 간신히 일자리를 구했어요. 동네 독서실 새벽 관리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독서실 문 열고 청소하고 학생들 출입 관리하는 거였어요. 월급은 80만 원. 고시원 월세 40만 원 내고 나면 40만 원 남았습니다. 그걸로 밥 먹고 교통비 쓰고 핸드폰 요금 내면 거의 바닥이었어요. 하지만 일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 저를 기다린다는 것, 그게 제게는 큰 의미였어요. 독서실 학생들은 인사도 잘하고 가끔 간식도 나눠줬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나이 때 제 아이들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했었지. 9월 초 은행 대출이자 고지서가 왔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내야 했어요. 월급 80만 원에서 월세 40만 원, 이자 30만 원 내면 1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밥값도 안 되는 돈이었죠. 저는 편의점에서 제일 싼 도시락을 사 먹고 커피는 믹스커피로 마시고 옷은 헌 옷만 입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요. 최소한 미래를 준비해야겠다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적금이었어요. 매달 10만 원씩 넣기로 했습니다. 밥을 조금 덜 먹고 버스 대신 걸어 다니면서 아꼈어요.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그렇게라도 모아야 나중에 쓸 돈이 생기니까요. 10월 어느 날 독서실에서 청소하다가 학생 한 명이 두고 간 책을 봤어요. 자기계발서였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63세의 나이에 통장 잔액 0원에 사기당한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오랜만에 동탄 호수공원에 갔어요. 러닝 모임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산책하러 간 거였어요. 호수를 따라 걷는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지연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던 날, 사람들과 함께 뛰던 그때가요. 그때는 행복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뭔가 시작한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진짜였을까요? 지연이 정말로 저를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을까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지연은 사라졌고 연락할 방법도 없으니까요. 경찰 조사도 별 진전이 없었어요. 피해자가 저만 있는 게 아니래요.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사람이 몇 명 더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저는 호수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물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러너들이 보였어요. 다들 건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랬었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조차 없더라고요. 그날 오후 또 그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토요일이라 손님이 많았어요. 젊은 커플도 있고 가족 단위 손님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딸은 손님들과 밝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케이크를 자르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내는 제가 러닝 모임 다니고 지연 만나고 돈 쓰고 있을 때 혼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이혼 후의 삶을요. 서류처를 만든 것도 아이들과 상의한 것도 카페 창업을 준비한 것도 다 그때였을 거예요. 저는 자유를 찾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도망친 거였습니다. 32년 직장 생활이 끝나고 빈 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새로운 자극에 눈이 멀어서 지연이라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준 반짝이는 세계에 현혹된 거였어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35년을 같이 산 사람, 새벽마다 밥을 차려주던 사람, 말은 없어도 제 옆에 있어주던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뛰던 일상의 박자를요.
저는 러닝 모임에서 사람들과 함께 뛰는 게 좋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와 같은 속도로 호흡한다는 느낌. 그게 좋았던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건 집에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 같은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찾던 거였는데 저는 그걸 버리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 했던 거예요.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자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늙어가고 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함께 뛸 사람을 잃었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퇴직하고 첫 일주일, 그 낯선 아침으로 돌아간다면요? 아마도 저는 러닝 모임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대신 아내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 뭐 하고 싶은 거 있냐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없냐고요.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새벽 독서실 관리하고 10만 원씩 적금 넣고 하루하루 버티면서요. 언젠가는 대출도 다 갚고 적금도 좀 모이고 그러면 조금 나아지겠죠.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아내의 얼굴이 자꾸 생각납니다. 지친 표정이 아니라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제가 옆에 없어도, 아니 제가 없어서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게 슬프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잃은 건 사랑이 아니라 함께 뛰던 일상의 박자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박자는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도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멈춰야 할 관계에 러닝은 없으신가요?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뛰어야 할 사람일지 모릅니다. 결혼 40년. 그날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면 평생 참기만 했던 제 삶. 그날만큼은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 나이 63세입니다. 20살 조금 넘긴 나이에 시집을 와서 눈 떠보니 어느새 40년이 훌쩍 지나 있더군요. 제 결혼 생활은 남들이 보기엔 평범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직장 다니고 저는 집안 살림하며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 둘 키우고 겉으론 그저 전형적인 주부의 삶이었죠. 하지만 그 안은 늘 숨막히는 긴장 속이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며느리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집안이 산다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생활의 규칙이 됐죠. 새벽 5시 전에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마당 쓸고 온 가족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제 밥은 늘 마지막이었고 밥그릇에 김치 몇 조각 얹으면 그게 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습니다.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보다 밥이 늦게 나오면 인상을 쓰는 사람이었죠. 술이라도 마신 날이면 말수가 더 줄고 화만 많아졌습니다. 가끔 큰 소리와 함께 물건이 바닥에 나뒹구는 날도 있었지만 저는 그게 그냥 남편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땐 그나마 웃을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마저 결혼하고 집을 떠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여전히 시집살이 하듯 남편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TV 채널 하나 바꾸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제 마음대로 외출하는 건 상상도 못했죠. 가끔 친정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면 남편은 뭘 거길 가냐, 집이나 지켜라는 말로 잘라버렸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거의 포기했고 휴대폰은 있어도 연락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만 떠오르고 하루가 끝나면 또 내일이 걱정되는 삶. 그 속에서 웃음은 점점 사라지고 가슴 한구석에 날 수 없는 허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들 저렇게 사는 거지라는 말로 제 마음을 달래며
참는 게 미덕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집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게 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이 조금 짜다고 남편이 젓가락을 탁 놓았습니다.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거야? 그 말에 저는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몸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어디 가는데? 하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 친정에서 쓰던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옷 몇 벌과 속옷, 세면도구,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제 통장과 도장, 그리고 결혼 전부터 간직해온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20살, 눈빛이 맑고 웃음이 많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주름지고 지쳐있고 웃음이 사라진 얼굴. 그 순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을 조용히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자유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그 집에서의 제 40년이 한 장의 사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집 온 날의 긴장,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끝없는 참음과 눈물.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아니, 닫는 순간 모든 걸 끊어냈다고 해야 할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마음속에서 이상한 힘이 솟아났습니다. 아무 계획도 목적지도 없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숨을 쉬게 만들었습니다. 버스 안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제 발로 선택한 길을 가고 있다는 실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의 첫 페이지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1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창밖에는 제가 평생 살던 동네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차 소리와 버스 안내 방송이 뒤섞인 소음. 이 모든 게 낯설고 어지러웠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지갑 안엔 현금 30만 원.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밤은 어디서 잘 수 있을지조차 정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잠시 인도를 걷다 고시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세가 싸다는 말만 들었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문을 열고 들어가니 좁은 복도 양옆으로 문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벽에 붙은 TV. 창문은 손바닥만 했고 바람 대신 먼지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월세를 내고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과 세면도구뿐. 혼자 있으니 이상하게 방이 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이 동네에는 아는 사람도 말을 걸 곳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컵라면 하나를 꺼내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냄새가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말소리, 그 모든 소리가 제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건 주민센터였습니다. 혹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해서였죠.
직원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알려주셨습니다. 스마트폰 기초반, 요리 보조, 교육, 청소 경비, 교육 등등. 저는 스마트폰 기초반부터 신청했습니다. 휴대폰을 쓰는 게 서툴렀던 저는 문자 보내기, 지도 보기, 버스 시간 확인 같은 것부터 배웠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지만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거리를 걸어 다니며 동네를 익혔습니다. 작은 시장, 분식집, 세탁소, 편의점, 모든 게 새로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내가 잘한 걸까 하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제 발로 문을 닫고 나온 이상 이 낯선 도시가 제 새로운 집이 되어야 했습니다. 스마트폰 기초반 수업을 마친 뒤 저는 요리 보조 교육에도 참여했습니다. 칼질부터 양념 비율까지 차근차근 배우니 오히려 집에서 하던 살림이 도움이 됐습니다. 교육이 끝나갈 무렵 강사님이 반찬 가게에서 도우미를 구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가게는 시장 안에 있었고 규모는 작았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제 손놀림을 보시더니 바로 이를 제안했습니다. 아주머니, 손이 빠르시네요. 내일부터 나오실래요? 그 말에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월급은 11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번 첫 월급이라 손이 떨릴 정도로 소중했습니다. 그 돈으로는 고시원 월세를 내고도 조금 남았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오래 입은 외투 대신 따뜻한 패딩 하나를 샀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니 하루가 훨씬 바빠졌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 반찬을 만들고 점심 무렵엔 손님 응대도 했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서 저녁거리를 사며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트고 나니 이 동네가 조금씩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제 이름을 불러주었고 가끔은 떡이나 과일을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고시원 생활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공용주방에서 같이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예전처럼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게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오래 일할 생각 있으세요? 방세만 안정되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이 동네에서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시원에선 생활이 불편했고 더 안정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강을 알아봤습니다. 몇 주를 돌아다닌 끝에 작지만 햇빛이 잘 드는 원룸을 발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그동안 모은 돈과 사장님이 급한 대로 빌려주신 돈으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사하는 날 작은 방에 제 짐을 풀면서 울컥했습니다. 이건 누가 마련해준 집이 아니라 제 힘으로 얻은 첫 번째 집이었으니까요. 원룸으로 이사하고 나니 삶이 조금 더 안정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인지 몰랐습니다. 반찬 가게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과의 대화가 제 하루에 낙이 됐습니다. 아주머니, 이 무침 맛있네요. 이 장조림은 어디서 배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존재가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가끔 쉬는 날을 주시며 이럴 때 좀 나가서 구경도 하고 오세요 하고 챙겨주셨습니다. 처음엔 혼자 어디를 간다는 게 어색했지만 점점 시장 밖도 걸어보고 근처 공원에도 나가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동네 문화센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몇몇 분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미술부 활동을 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과 함께 접어야 했던 제 꿈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센터에 들어가 문의를 했습니다. 수강료는 한 달 2만 원. 큰 부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월급에서 빼려니 잠시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번엔 나를 위해 써보자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첫 수업날 하얀 도화지를 앞에 두니 손이 떨렸습니다. 연필을 잡은 지 수십 년 만이었지만 마치 어제도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손끝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선 하나, 색 하나가 제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같이 배우는 분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처럼 뒤늦게 취미를 시작한 분들이 많았고 각자 사연도 다양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오래 닫혀 있던 제 마음을 서서히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소가, 눈빛이 살아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작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림 수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의 하루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빛을 맞이합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커피를 내리는 동안 작은 화분에 물을 줍니다.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제 스스로 선택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반찬 가게에서의 일도 여전히 즐겁습니다. 손님들이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하고 묻는 순간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은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저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가 됐습니다. 완성한 작품은 문화센터 전시회에 걸리기도 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제 그림 앞에서 멈춰서는 걸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지만 이제는 하루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 피어난 기쁨들이 저를 지탱해 줍니다. 가끔은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때 내가 집을 나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겠지요. 그 생각만으로도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작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강가를 걷고 시장 구경을 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제 표정은 예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한 번의 결심이라는 것을요. 그 결심이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든 낯선 도시에서의 첫걸음이든 그 모든 건 나를 위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거려. 혹시 지금 저처럼 오랫동안 참아온 분이 계신가요? 두렵더라도 한 걸음 내딛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남은 인생은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온기가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는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